자, 담보물권입니다. 390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채권담보의 의, 2번 채권담보의 종류. 뭐 기본적으로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제대로 받을까, 요 고민하는 게 뭐죠? 채권담보인데, 보증인을 세우는 걸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고요.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물적담보라고 하는데, 참 다행히 인적담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적담보만 공부할 거고요. 인적담보도 좀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한번 담보물권의 본질에서 1번 물권이다. 그죠? 그다음에 우측에 2번에서 가치권성 해가지고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안 갚으면 팔아치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담보물권이다. 통일성 해가지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불가분성 아까 했죠, 그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정부에 계속해서 효과가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물상대위성은 저당권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해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그 다음 하늘에 4번 담보물권이 이렇게 해서 1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우율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죠.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권이 없을까요? 아까 했어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유치권은 뭐가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치적 효력 해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유치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 2절에서 유치권이 나오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자, 유치권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안 쓸 거예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 돈 갚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뭐죠? 유치권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데,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뭐죠? 사란 얘기죠. 그죠? 누구 건데? 내 건데.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기본적으로 내 건데 사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습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점유는 첫째,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점유가 위법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고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법논리적으로 돌려달라고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인데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채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비용 필요비, 그 물건을 개량한 비용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뭐 신축 공사대금 같은 공사대금도 목적물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은 임대차나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유치권자로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전부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을이 토지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갑에게 보증금은 얼마를 줬냐면 3억을 줬고요. 월세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요 필요비 유익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 토지가요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아니면 토지가 갑에서 병으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이랬을 때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돼가지고 내 땅이니까 막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첫째,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 토지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맨날 했잖아. 우리가 맨날 뭐 물권법 들어와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아직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보증금 3억을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네가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가 있느냐? 만약에 보증금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면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겠죠.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증금을 이유로 3억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됐죠? 동의하시죠? 그죠? 피해보는 사람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을은 필요비 유익비 3천만 원을 지급했죠.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게 돼요?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그죠? 그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나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는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3천만 원을 이유로는 3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오는 사례 시험에서. 이 기본이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가끔 보죠? 그죠?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한번 붙으면 거의 1년은 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을은 병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병에게 직접 3천만 원을 달라고 변제 줄 것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3천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하고 안 주면 병의 일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행법상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는 못하니까 을과 병 간에 뭐가 벌어지게 되냐면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현수막이 한 번 걸리면 뭐예요? 기본이 뭐죠? 1년 이상 가는 이유는 유치권자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돈 달라고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신다면 유치권은 뭐죠?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려볼게요. 자, 2번 법적 성질에서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 말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고요. 설정 계약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2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까지는 유치권이 그대로 뭐요? 인정이 되고요. 우측에 목적물 해가지고 1, 2 해가지고 타인의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지만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뭘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련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결련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관련성 이런 말이에요. 법엔 뭐라 그러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따라서 물건과 채권 간에 뭐죠? 결련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땡이 1번 해가지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면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다지기 밑에 2번 해가지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긴 하는데 이 부분 제가 계약법 동시이해항변권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례하고 박스를 넘겨왔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거 전부예요.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은 유치권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필요가 수가 없다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2번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론관계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꼭 채권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채권이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 4번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가 어떤 점유여야 돼요?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건 뭐예요? 위법한 점유라면 불법한 점유라면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 나오고 판례들은 이건 여기서 볼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닐 것 해서 1, 2 나오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 우리는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뭘 행사하지 못해요?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단에 5번에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되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맞죠? 그죠? 교재가 지금 판례까지 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게 뭐죠? 다 나와 있지. 그죠? 자, 우측에 기출 파헤치기 풀어볼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 점유를 취득하고 나서 채권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X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다시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점유를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채무자를 뭐로 한다고요? 직접 점유자로 한대요.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채무자가. 이건 점유를 취득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X. 이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X. 그게 뒤에 나올 내용이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에 자,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뭐가요? 변제기가. 법원이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는 말은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 후에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임차는 그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물을 유치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는 연습은 하긴 해야 돼요. 연습은 하게 되지만 이것도 뭔가 잡다하게 많이 기억해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을 확실하게 뭐죠?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끝이.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의 효력이 나와요. 1번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데 3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 판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유치권 효력에서 기억 대세적 효력.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특히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기억나시죠?
판례는 뭐겠어요? 이거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직접 돈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유치권은 반환 거부할 수 있을 뿐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직접 변제 줄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니은번 재판장 행사해가지고 유치권을 누가 주장한다면 우측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린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는 거 결론만 기억하시고 자산관계가 또 계약법 할 때 동시에 항변할 때 할 거예요. 그 다음 2번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하단에 나오는 이제 뭐예요? 과실수취권이에요. 이게 문제. 자, 323조가 나와있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 과실을 수취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유치권자가 과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과실 수취하면 받은 만큼 채권액에서 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과실 수취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해요. 쌤쌤이잖아요. 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만큼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근데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하면 받을 돈에서 어떻게 해요? 까나가니까 이익이 아니라 뭐죠? 쌤쌤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심해요. 그리고 재작년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오답 시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있다요. 있다. 그냥 있다. 자, 과실수취권 있어요 없어요? 있답니다. 있다. 근데 받으면 수취하면 받을 돈에서 뭐죠? 까나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푸실 때 있나 없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있다가 답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례를 이해하거나 판례를 이해할 때는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3천만 원 이후로 유치권 행사 중에 월 200만 원 월세 내야 돼요? 낼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린 뭘 공부하고 있죠? 사례잖아요. 사례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요. 차임을 어떻게 해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판례가 차임 뭐라고요? 지급하란 판례예요.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금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변제 충당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달치 월세를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0이니까 이것이 3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0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도 안 했다면 그때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좌측에 잔뜩 나와 있는 판례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답니다. 근데 판례나 사례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 중인 경우라면 뭘 해야 됩니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변제에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하지도 않고 충당도 안 했다면 사용이익은 월세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니 잘 나오고 좀 약간 놀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이 자칭에 나 있는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는데 유치권자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그때는 뭐죠?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1번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되고요. 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대여할 수도 없고 담보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유치권자도 여전히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특히 임차인이 원래 목적도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임차인이 원래 목적도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일종의 뭐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우측에 의무 위반의 효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먼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멸해서 일반적 소멸사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사유에서 1.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고요. 2.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된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기출 파헤치기죠. 갑이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의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수리비니까 공사대금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번 보시면 을이 병으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 외상대금이 수리비인가요? 문제 보시면 갑의 X금 인차하는 X금을 보증이라고 해요.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외상대금이잖아요. 건축자재를 뭐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빼매대금이죠. 그죠? 건축자재를 뭐 주고 샀다고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뭐예요? 매매대금이지. 이게 뭐예요? 수리비는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그래서 1번인 거예요. 어렵네, 그죠?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외상대금이 필요비인가요? 유익비인가요? 공사대금인가요? 아니죠. 건축자재에 대한 뭐예요? 매매대금이니까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공사대금이 아니라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갑이 X금 인차를 뭐라고요?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잖아요. 수리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공급받은 뭐예요? 매매대금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을이 두 가지를 했어요.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뭐 받았어요? 공급받았고요. 요 공급받은 그 건축자재 가지고 뭘 했어요? 수리를 했죠. 요 수리비야 임대인에게 뭘 행사할 수 있겠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지만
병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은 이거는 뭐예요? 매매 대금이잖아요. 아, 이해 안 되세요? 제가요, 제가 뭐죠? 그 인테리어 가게 가가지고 변기 사다가 제 임차인 집을 뭐죠? 수리했어요.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지만 저한테 그 변기를 판 그 사람이 저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한 세계채권이 아니니까요. 1번 을은 갑이 뭐라고요?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는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고요.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는 있고요. 4번 만약 X건물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제3자에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이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설정 등기람으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예요? 저당권이. 2번 법적 성질 1 타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뭘 갖지 못해요? 저당권을 갖지는 못해요. 넘겨줘서 2번 저당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3번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는 못하죠. 4번 담보 물권으로서의 공통성 해가지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인정이 되고요. 이론해가지고 돋보기 해가지고 근대 저당 제도가 나와 있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요 근대 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독일의 현행 저당 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독일의 현행 저당 제도. 얘네는요 저당권만 따로 거래를 해요. 우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부정성 때문에 저당권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을 따로 거래할 수가 없지만 독일 놈들은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독립의 원칙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뭐 4번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약정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 설정계약과 설정 등기람으로써 저당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계약에 뭐죠? 당사자가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요. 갑은 뭐예요? 채무자예요. 일단 두고 그럼 저당권은 누구하고 계약하는 거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뭐죠? 저당권이겠죠. 일단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어떻게요? 없어지고 부정성이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어떻게요?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라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아들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자면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지만 아들이 돈 빌리는데 아버지 아파트에 아버지가 저당권 설정해줬다면
그 아버지가 뭐예요? 제3자 물수양 보증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꼭 뭐일 보장은 없어요? 채무자일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아닌 뭐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죠?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상단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를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요.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저당권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우리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저자분은 지금 한 가지만 쓰라는데,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판례거든요.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잔금은 안 줘요. 그래서 갑이 열받아가지고 야 인마 왜 잔금 안 줘?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면 돈이 없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열받아가지고 돈 없는데 왜 사서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 자식이 남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갑이 어떻게 팔팔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놈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돈도 없이 땅 사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한테 땅을 팔면 매매 대금을 받을 것이고 요 대금을 받으면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러라고. 그랬더니 갑이 을이 뭐냐면 단 문제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놈이 자꾸 못 믿겠다고 미적미적 거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등기를 해주면 이놈한테 팔고 대금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갑은 딜레마인 거죠. 빨리 돈 받고 싶기도 하고 괜히 등기 줬다가 이놈이 팔아먹고 등기해주고 뭐 갈 것 같아요? 도망갈까 봐도 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놈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주면 잔금 안 주면 뭐 하면 돼요? 경매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못하죠.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소유권이 등기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인 처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누구 앞으로요? 와이프 앞으로. 가능하죠? 와이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을 앞으로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는데 이놈이 팔아먹고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로 설정된 이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경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병이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한다. 잔금을 받을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고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정이니까
요 저당권 등기는 뭐죠? 무효다라고 병이 뭐하게 돼요? 주장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맞죠? 그죠? 이해되시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재판부가 이 등기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첫째, 갑을 정. 3자 간에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고. 합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이 누구라고요? 처예요? 와이프예요? 여러분들 이혼하게 되면 남편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네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이죠, 그죠? 그죠? 재산분할 청구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내야 되지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하면 내 돈 받는 거니까 세금을 안 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이 형식적으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꼭 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구도 소유자인 거예요? 정도 소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누가 잔금의 채권자인 것처럼 보여요? 갑이 형식상 채권자인 것처럼 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도 채권자인 거예요? 저 와이프도 뭐죠?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은 와이프이고 실질적 의미의 뭐예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판례. 이해되시죠? 그죠? 기억할 것은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와이프처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판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2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1번 등기사항은 설명드릴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2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등기된 경우에요.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자,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다만 그 등기는 물건의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말소가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물건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물건을 취득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지만 취득한 물건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따라서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면 그때는 소멸이 돼요. 경매가 진행됐다면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돈 못 받았겠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왜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내용이고요. 저당권의 객체해가지고 민법상 저당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된다. 일단 뭐만 기억하자고요? 민법만.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